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또다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자신과 배우자가 자가용처럼 사용해 최소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일과 샌드위치에 3천여만 원을 쓰고 개인 의류 세탁,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를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도 참 많을 텐데요. 법정 일정만으로도 매우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 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경북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경상북도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있는 북부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이어진 북부권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오늘 안동시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점점 뜨거워지는 행정통합 논의 관련한 쟁점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허 대표가 아마 이 소식 준비했으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현장에 직접 참석을 했었죠, 허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발언도 했습니다. 참석했고 또 마이크 잡고 발언까지 하셨는데, 네. 자, 어제 북부권 설명회, 주민 설명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네, 어제 안동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과제와 쟁점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필요성, 기대 효과, 특별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 설명회 직전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가 참가한 반대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설명회 장소인 안동시청에서는 주민 한 1,500명 정도가 모였고, 근조 현수막과 피켓 등과 함께 격앙된 토론이 이어지면서 무려 예정 시간 1시간을 초과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밥을 오후 1시 넘어서 먹었거든요. 아, 그래. 10시부터 그럼 1시까지. 네, 진행이 그 정도까지 됐군요. 했고요. 예. 또 권기창 시장과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간에 30분 정도 막 경론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부권 주민들의 분노가 많이 드러난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제 아주 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동시청에서 반대 기자회견까지 가졌더라고요. 권기창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혹시 어제 그 주민 설명회에서 제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대목이 뭐냐면, 이게 아마 대구시의 홍보였던 것 같은데, 주민 설명회에서 인구가 1200만 명이 된다, 통합을 하면 2045년 되면. 혹시 그 얘기 어제 나왔습니까? 이 주민 설명회에서? 당연히 나왔죠.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조금 유형별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행정통합 효과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대책과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이 통합한다고 되겠느냐. 네. 특히 2045년에 대구정책연구원에 대구 경북 인구 1200만이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예. 당연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요. 아, 그래요? 경북도 같은 경우는 예. 580만 정도 예상했어요. 물론 100만 명이 증가한다는 것도 예. 비판받을 수 있는데. 아,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45년이 되면 1200만 명이 된다. 대구 경북 합쳐서. 그리고 그렇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58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너무 나죠. 예. 당연히 정확한 수치는 예측할 수 없겠고 행정은 조금 높게 잡을 수 있는데 예. 1200만 명 제가 지난달에도 이 방송 다뤘지만은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나 통합청사 위치, 또 도청 신도시에 미치게 될 악영향에 대해서 집중 성토가 있었고, 예. 당연히 북부권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경론과 의견이 오고 갔고요. 예. 또한 주민 투표 여부라든가 이런 그렇죠.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아마 주최 측에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보고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내용들 크게 봐서 지금 4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행정통합 효과성이 과연 있느냐, 이거 하나, 그리고 통합청사 위치 어디냐, 그리고 균형 발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 문제, 그리고 주민투표 왜 안 해야, 이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봐서 이 얘기가 그 이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같다.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칠게 요약해봤습니다. 근데 저 대구시의 입장 있잖아요. 인구가 1200만 명이 된다는 거. 혹시 그 설명을 해주던가요? 그 설명회장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현재 지금 대구 경북 500만 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20년 후에 1200만 명이 되는지, 너무 엉터리 수치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북도가 주최한 자리여서, 예.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와 이제 분석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자리는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이처럼 이런 통계들이 통합 효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토론과 검증이 필요한데, 심지어 이게 제3의 연구기관이 이랬다면 모를까. 대구시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대구 연구원이죠. 대구 정책연구원.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뇌리에 남는 게, 인구가 1200만이 된다는 거, 그리고 GRDP라고 하죠. 지역 내 총생산. 그게 8배인가 9배로 늘어난다는 거. 그게 기억에 확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GRDP가 8배, 9배로 늘어나려면 삼성전자 몇 개가 들어와야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러니까 여쭤봤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자, 허승규 대표도 어제 마이크 잡았다고요? 이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저는 앞에 중복되는 발언을 제외하고 딱 2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도지사 통합자치단체장 불출마선을 하셔라. 그리고 무리한 행정통합이 아닌 단계적 연합 모델,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 2가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딱 2가지. 앞에서 나온 얘기 말고 따로 2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이철우 지사가 통합자치단체장 여기
단체장 더 하려고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라. 그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정책의 원동력은 정치적 신뢰에서 나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근데 이제 차기 대통령과 이제 초대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바라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정치적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예.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통합을 성사시키고 싶으면 불출마 선언이 신뢰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권력 구조 개헌도 그래요. 개헌을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 이후에 본인이 출마하면 이거 진정성 의심 받는 거거든요. 안 되죠. 본인은 불출마 선언하고 개헌을 하게 되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독재 정권이 개헌 통해서 임기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철우 지사 3선하면 통합자치단체장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2년까지 하실 수 있는데 8년 하시고 통합자치단체장 12년 하시면 20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본인은 안 한다 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언론에서 이철우 지사가 유력하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2026년 초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는 게 무리수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또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모아지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견 수렴 정도에 비해서 빠르게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거죠. 당연한 그래서 거죠. 예. 불출마 선언을 해서 진정성을 보이든가 아니면 26년 이후에 본인이 3선까지 하시고 좀 더 이것을 장기 과제로 순차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뭐든지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이렇게 이철우 지사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그 뜻보다 그만큼 정치적 신뢰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허승유 대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게 바로 대구 경북 특별연합 이걸 제안하셨다고요? 네, 지금 행정통합 추진과 반대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발도 크고 통합 효과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이 크다면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무리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항을 활용해서 통합이 아니라 연합. 그러니까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개별 국가가 그대로 있지만 유럽 연합을 통해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특별연합을 먼저 해보고 이후에 통합 논의를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절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예, 이거 이걸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성 달리느니 절충안 지금 EU처럼 그렇게 특별 연합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대구 경북 특별 연합 이 모델이 실현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네, 현재로서는 낮아요. 왜냐하면 행정통합 추진하는 쪽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면 출구 전략으로 소환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서로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인데 핵심이 바로 통합자치단체 청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연합 모델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청사 문제, 지금 본 청사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북부권의 반발을 고려하고 또 이제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본청사는 현재 경북도청으로 해야 됩니다. 안동을 워싱턴, 대구를 뉴욕처럼 키우겠다는 이철우 지사와 구상가도 맞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대구시죠. 대구시장 입장이 완강하고 대구시청을 경북도청으로 옮기면 대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게 경상북도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대구에 본청사를 둔다는 대구시 안에는 끝까지 반대했다. 우리는 대구랑 다르다. 그래서 경북청사, 대구청사, 동부청사를 쓰는데 본청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경북도 입장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안동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청 신도시와 북부권 입장에서는 본청사가 정해지지 않고 애매하게 세개청사 쓰면은 대구청사를 흡수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이제 본청사를 경북에 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구에서 수용 가능성이 어렵다고 하니까
결국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행정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타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합자치단체, 이 청사 문제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 합의가 안 되면 통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현행대로 하면서 뭐 연합을 하든지 지금 도청 신도시 모델을 그대로 가는 방안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북부권에서 공동청사를 수용하게 하려면 행정통합 북부권 발전계획에 써 있는 통합행정복합도시 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모호하니까 그렇죠. 북부권에서는 공동청사를 하는데 어떻게 통합행정복합도시가 되겠냐 의문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추진하는 쪽에서 아주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이 대화가 될까 말까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어렵다면 세 번째는 예. 본청사는 경북도청으로 하고 예. 대구청사의 경제부시장이 주재해서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 이 경제 수도 정체성을 강조해서 대구를 설득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렵죠.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다 쉽지 않다면은 결국은 통합을 굳이 해야 된다면은 예. 두 번째로 해서 북부권을 설득하든지 경제 수도를 강조해서 대구시를 설득하든지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둘 다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로 제가 어제 우리 기조 실장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막 네.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 같으면은 어쨌든 이 어려움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고 본청사 안동시 안가 아니면은 그 반대 안으로 할 거가 아니면 저는 통합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는 계속 될 테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
네, 6시 25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11월 19일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모자랄 아이들이 여전히 학대받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 22개 지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북부 권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및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판단이 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주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적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식의 의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이 아니군요. 전 세계적으로. 네. 예,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정의가 궁금한데요.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종이컵에 물을 채우는 예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종이컵을 아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은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저해하는 행동이 조금이라고 하면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물이 차는 것을 아동학대로 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종이컵에 물이 차서 넘치는 것은 우린 아동학대 범죄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가해지는 다수의 저해 요인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는 그래서 거고. 아동학대이냐 아니냐라는 관점보다는 예. 아이에게 그것이 유익한 행동이었냐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었냐의 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종이컵 물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종이컵에 물이 아무리 조금 차도 이게 아동학대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마다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아동학대 현황과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경북 지역 2022년 기준 경북 지역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000건 정도 되고요. 예. 그중 학대로 판단된 건은 약 1,100건으로 신고된 아동 2명 중에 1명은 아동학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국 발견율이 1,000명당 2.98명이었는데요. 경북은 4.1명으로 발견율이 전국 대비 평균 이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결과적으로 이 발견율이 높다라는 것은 아동학대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되어서 사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보면 발견율이 1,000명당 약 3명 정도 되는데 네. 경북은 1,000명당 4명, 한 1명 이상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경북 지역이 이렇게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 같은 거 좀 분석하신 게 있나요, 혹시?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저희가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는 이웃 간의 관계가 도시보다는 좀 더 밀접하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럼 이거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발견율이 높다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만든 그 사건 영상이 또 공개돼서 상당한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원에서도 종종 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어떤 점에 주의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태권도장 5세 아동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으로 범죄적 시선으로 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 아쉬운 것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훈육의 목적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표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 범죄 여부와
아동학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범죄는 범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죠. 어떤 것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따른 판사의 최종 판단이 있는 건데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동학대는 범죄나 처벌적 관점이 아닌 이 정도는 훈육이지 않나? 이것을 아동학대라고 하나? 라고 반감을 가지는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판단하는 복지적 관점의 아동학대일 것입니다. 누가 아동학대 범죄냐 이년식의 마녀 사냥이 아닌 바로 이런 어휘의 정확한 분리가 우선 확산이 될 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긍정적 의미의 아동학대 시선이 자리마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범죄적 관점에서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지적 관점의 그렇죠. 아동학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자,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이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1000명당 한 10명 정도 아동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명 정도 발견되고 있어서 이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앞서 태권도장 아이의 사망 사건처럼 이 정도 수준의 사태의 심각성이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언론 모처에서 자꾸 호도되고 있어서 이 경미한 수준의 반복되는 체벌은 아이들을 위한 훈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훈육이라는 가면으로 아이에게 행해지는 체벌이나 아동학대 혹은 저해 요인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행동들이 학대이며 그러한 체벌은 아동 발달에 유익하지 않다는 아동에 대한 인권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행해지는 것은 티끌도 용납할 수 없지만 타인의 아이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간대함이 주는 이런 아이러함이 병폐적으로 확산되어 있어서 그것의 괴리감을 어떻게 낮춰갈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권 민감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왜 TV에 보면 아동학대 화면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보도하게 되니까 저 정도가 돼야 아동학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혹시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아동학대 유형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동학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아동학대다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아동학대 이해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신고되고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우리 결혼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부부에서 아무래도 갈등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막 싸울 수도 있고 말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자리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싸움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정서적 발달에 유해함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것도 다 아동학대 판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부부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놓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웃에서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을 텐데 시민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웃이라는 명칭 아래 오며 가며 그래도 조금은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소보다 아동학대 의심이 든다면 부모나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괜찮은지 어려움은 없는지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웃이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시라는 표현보다 함께 고민해주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때 아동학대 신고를 해주시면 전문가가 그 문제의 실타래를 가정이나 학교, 학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보다 건강한 가족, 아이가 자람에 있어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이 아동보호전문가 사례관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아동학대는 대부분 오랜 기간 반복되어진 그 가정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그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곁에 있어야 잘못된 습관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이 감시자가 아닌 이웃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마을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정환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오늘은 트럼프의 종전 약속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자, 네.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1000일을 맞았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벌써 그렇습니다.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 근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진 게 지금 뭐 3차 대전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뭐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맞으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놨던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네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무기가 더 많아요.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많다고요? 핵무기 더 많아요. 미국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핵무기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한 200기 정도 더 많아요. 예. 이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하면 핵무기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미국에 대한 협박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현재 상황은 땅 따먹기 혈전입니다. 땅 따먹기. 예.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입성에 성공하고 곧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확보하기 위한 혈전인 것이죠. 사실 우리 6.25 한반도 전쟁 당시에 가장 큰 사상자가 났던 것이 전쟁 직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1951년 7월 10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상 벌였는데 그 시기가 가장 큰 피해자가 났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땅 따먹기 혈전을 벌였군요. 우리가 실제로. 예, 맞습니다. 지금 2022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교착 상태에 있는 데가 남부전선이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가 훈련된 부대를 남부 자포리지아에 깊숙이 진입시켜서 방어선을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복수가 이 남부 지역 그리고 이것이 동부전선하고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그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다가 이 러시아군의 견고한 방어선에 막혀서 좌절된 이후에 전황이 거의 남부와 동부 이쪽 교착 상태예요. 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가서 빼앗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여기에 북한 인민군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요즘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쿠르스크가. 맞아요. 예. 이게 이 우크라이나군이 전격적으로 쿠르스크를 지역을 공격해서 이게 푸틴이 허를 찔린 거거든요. 예. 이 지역을 빼앗았는데 이 지역이 한 서울시 한 반만 하다던가 막 그래요. 이 지역이. 면적이 뭐 그렇게 넓은 데는 아니군요. 그렇죠. 면적 자체로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데 쿠르스크 지역이 모스크바와 거리가 50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가깝네요. 500여.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유럽행 천연가스관이 지나고 있고요. 러시아 3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푸틴으로서는 진짜 허를 찔렸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첫 외국군의 대규모 공격에 푸틴이 당한 거죠. 예. 푸틴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러 조약이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받으면 북이 도와줄 수 있도록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여기 북한 인민군이 바로 이 지역에 갈아 넣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땅 따먹기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천일을 맞아서 러우 예.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원래 국토의 20% 정도를 러시아가 차지했고 전쟁 예.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 땅이었던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했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면적으로 따지면 러시아가 훨씬 많이 침략을 해간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쿠르스크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거고. 자, 그나저나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요. 전쟁이 지금 상당히 지금 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제 그 1월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예. 들어가자마자 휴전하겠다고 강제 개입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그 전에 대대적으로 푸틴은 쿠르스크를 뺏길 수 없고 그렇죠. 젤렌스키는 20% 되는 그 지역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현재 방식, 그러니까 계속 자금과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이거는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다.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겠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경계선이 될 것 같다. 현재 지금 경계선. 전쟁 중인 예. 지금 현재 그대로. 예. 러시아가 재침략하지 못하도록 강화된 비무장지대일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비무장지대 뭐 위치나 범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현재 상태에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 상태에서 종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양국이 이제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땅을 많이 뺏겼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의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구를 낙점했냐면은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을 낙점했어요. 이 사람 육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 출신이거든요. 예.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왔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트럼프랑 생각이 같군요. 그렇죠. 지금 젤렌스키가 20%를 뺏긴 상태에서 영토를 뺏긴 상태, 우크라이나 워낙 넓은 땅이에요. 거기서 20%는 또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대폭 줄여서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줄곧 비판해온 이거 뭐냐 안보 무임승차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무임승차하냐 돈 내놔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미국이 끝낸다. 지금까지 바이든이 계속 지원했는데. 예. 그럼 젤렌스키는 더 이상 그 전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탈령하고 이민 폭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무장지대 설치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휴전선은 남쪽 2km, 북쪽 2km에서 4km 쫙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유럽판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워낙 거기 크니까. 예. 나라가.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좀 더 신중하게 달리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쟁 처음부터 제가 이 싸움은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고 강대국으로부터 침공당했고 우리도 뭐 이렇게 침략 당한 걸 수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마음이 쓰이죠. 당연하죠. 그럼요. 근데 이건 선악 싸움 아니에요. 맨 처음 시발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토가 동쪽으로 진출하지 않겠다. 미국이 3번씩이나 약속했다가 이거 파기한 겁니다. 원래 전쟁 난 이유가 그거였죠.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예, 그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젤렌스키가 대책 없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면서 러시아 침략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러시아가 그렇다고 침략했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마치 6.25 때 소련제 탱크 몰고
막 이렇게 푸틴이 그 생각이죠. 김일성이 그때 6.25 때 소련에서 탱크 몰고 내려가면 남조선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막 해가지고 환영할 것이다. 오판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가면은 이 친러시아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친러쪽 봉기는 아니고 젤렌스키 도망가지 않으면서 항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전략적 요충이 크루스키 핵심지 뺏긴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다급하니까 북한에 손 벌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제 질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원래 서유럽 쪽이 우크라이나 좋아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만큼 싫어했어요. 그래요? 부정부패 지수 보면은 러시아가 1위고 우크라이나 2위였어요. 그런데 6.25 한반도 전쟁 때 우리나라 북한군이 가지고 나온 T-34 전차요. 중화기 이런 거 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받았다 우리가 당장 도와야 한다? 이거 무리죠.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북한군이 참전했다라는 것도 얘기가 전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요. 이거 김정은이 단순히 달러 벌려고 파병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은 생각은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부터 현대화된 무기, 예를 들어 팬텀4라든지 엄청난 현대화된 무기를 제공받았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지난번 푸틴이랑 만나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공장이 어디냐면 수호이 만들던 비행기 공장이었어요. 비행기 공장이요? 북에는 공군이 없거든요. 그래요? 현대전에서 핵심 중 하나인 재래식 무기 추첨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 선악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 관심 끄자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 우리가 파병하고 살상무기 보내야 한다도 아닙니다. 우리 이익에 최대한 국익에 맞도록 트럼프 이기 성격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고 신고립주의 내세는 미국 정부 성격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행동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인접 국가도 아니잖아. 저 멀리서 전쟁 나는데 왜 자꾸 나서서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게. 북이 근데 현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중동으로 가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한마디로 지난 7월 달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개인별장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했어요. 그때 7월에 대통령 취임식 전에 끝내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 끝내라. 그러니까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켜라까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인질개혁까지 포함해서 전쟁 끝내라라고 얘기했대요. 일단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영한 평론가 저번에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은 종전 시한 맞추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타냐후는 정말 17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노예한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 인질 6명 살해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해당한 것이 네타냐후가 전쟁을 꾸물꾸물 끌고 가면서 휴전 협상 제대로 하지 않아서 6명이 살해당했다 해서 이스라엘 그때 국민들 70만 명이 촛불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극우정당이 있어요. 여기는 종전은 물론 휴전도 반대합니다. 휴전하면 물론 연립정부 나 그거 떠날 거야. 그럼 네타냐후는 쫓겨나는 거거든요. 극우 정당에서는 또 끝까지 싸우자 이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면 트럼프는 전쟁 끝내라라고 하죠. 연립정부인 한 축은 전쟁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국민들은 네타냐후도 두고 봐 하면서 촛불 시위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나이도 많아서 지금 쫓겨나면 다시 복귀도 못해요.
야,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네타냐후 총리가 되겠고. 예. 자, 중요한 건 또 하마스 입장일 것 같은데 하마스는 지금 뭐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하마스는 트럼프에 대해놓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침략을 끝내도록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가 압박해줄 걸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빨리 전쟁 끝내자군요. 끝내자. 하마스는. 네. 자기들은 언제든지 휴전 협상할 자세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네타냐후는 하마스로부터도 전쟁 끝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자, 일단 시간이 이제 한 1분여 정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 2기 집권의 향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 점차 저물고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제일주의를 먼저 주장하고 동맹이고 혈맹이고 나발이고 다 자신들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경찰 국가가 아니다.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비용 올려라라고 얘기하고 유럽이나 나토에 대해서 계산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표가 부도나기 전에 빨리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자는 거. 그 다극화가 가는 가장 그 핵심이 누구냐 하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일명 브릭스입니다. 아, 브릭스의 앞글자 따서 브릭스.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대한 이익을 미국으로 가장 많이 끌고 들어가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지금 뭐 이기 내각 들어간다는데 막 덜컹덜컹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황당하고 안타까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국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서 외치면 우리는 같이 동맹 한미 동맹만 외칠 게 아니라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외쳐야죠, 같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